국정원 대테러 담당 과장인 무도의 휴대폰에 한 통의 문자가 들어온다. 국화차 2잔. 버스 멈춤 마이너스 총 마이너스 푸놈펜에서 시엠립 가는 길 마이너스 사랑해. 무장 괴한이 버스에 오르고 승객들은 모두 큰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 나연 또한 온몸이 얼어붙는 공포에 휩싸이지만 아빠가 늘 강조하는 말이 떠올랐다. 이내 침작하자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괴한들이 버스를 장악하기 전에 아빠에게 긴급하게 문자를 전송한다. 이것은 무도의 딸이 긴급 상황에 처했을 때 보내라고 한 메시지의 일부였다. 순간 캄보디아로 여행을 떠난 딸이 최근 빈바라는 국제인 신매매 조직으로부터 납치된 것임을 알아차린다. 707 특임대를 거쳐 국정원 대테러 담당 과장을 오랜 동안 임무를 수행한 베테랑이었지만 딸의 납치 앞에서는 숨이 멎을 듯한 두려움이 밀려든다. 그러나 무도는 곧 침착함을 되찾으며 나는 반드시 딸을 구한다라고 외친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격려는 더 많은 사연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서울의 초겨울 저녁 을지로에 있는 국정원 대테러센터 건물에서는 하나둘씩 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7층 과장실에서는 여전히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김무도는 책상에 앉아 두꺼운 파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테러 담당 과장으로서의 하루 업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도의 책상 위에는 특별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707 특임단 시절부터 함께해온 낡은 시계, 그리고 90년대 삐삐 하나. 이미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지만 무도에게는 각각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그 삐삐에는 486이라는 숫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올해로 55세인 무도는 퇴직까지 2년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소령으로 시작해 중령으로 전역한 후 국정원에서 다시 15년을 보낸 그였습니다. 기획과 실전을 모두 아우르는 명수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에서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7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무도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주전자를 꺼내 물을 받아왔습니다. 국화차를 우려내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힘든 하루를 마무리할 때면 항상 국화차를 마시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주전자에서 딩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무도는 찻잔에 뜨거운 물을 부으며 국화꽃을 우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은은한 국화꽃 향이 사무실을 채우자 그의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된 상태로 각종 보고서들을 검토하고 회의를 진행했던 피로가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찻잔을 들고 창가로 다가간 무도는 서울 시내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었고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니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핸드폰에서 특별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나연이 설정해준 전용 벨소리였습니다. 무도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영상 통화를 받았습니다. 화면 너머로 나연의 밝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시네요. 24살인 나연은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일을 이해하려 노력했던 나연은 성인이 된 지금도 아버지를 걱정하고 아껴주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응, 이제 막 끝났다. 너는 짐 다 쌌냐? 네, 다 준비됐어요. 내일 아침 일찍 인천공항으로 출발해요. 캄보디아 시엠립에 가서 앙코르와트를 직접 보게 된다니
정말 설레요. 아빠, 꼭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 웅장한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을 거예요. 나연의 목소리에는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대학 동기들과 함께하는 이번 동남아시아 여행을 몇 달 전부터 계획해왔던 터였습니다. 특히 앙코르와트는 나연이 가장 보고 싶어 했던 곳이었습니다. 무도는 딸의 밝은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아버지로서의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오랜 국정원 생활로 인해 그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좋다. 그런데 나연아, 아빠가 몇 번 당부했지만 다시 한번 말할게. 사람 많은 곳에서는 배터리 아껴서 써야 하고 혹시 이상한 상황이 생기면 우리 신호 기억하지? 486 사랑한다는 암호죠. 어떻게 잊겠어요? 나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486은 삐삐가 유행했던 90년대부터 아버지와 딸 사이의 특별한 암호였습니다. 당시 무도가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나연에게 이 숫자를 보내며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인지 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부터 썼던 우리만의 신호네. 무도는 추억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시절 나연은 아버지가 출장을 갈 때마다 486이라는 숫자가 찍힌 삐삐 메시지를 기다렸습니다. 그 작은 숫자, 세 개가 떨어져 있는 아버지와 딸을 이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아빠도 건강 챙기세요.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마시고요. 여행 다녀와서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매일 연락하고. 영상통화가 끝난 후 무도는 국화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차가 식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은은한 향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서는 IMF 외환위기 20년을 되돌아보는 다큐멘터리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1997년 그 힘들었던 시절의 영상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당시 무도는 707 특임단에서 복무 중이었고 나연은 갓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던 그 시기에 가족들과 함께 버텨낸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무도는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의 화려한 서울 야경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던 20여 년 전의 서울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을 버텨낸 덕분에 지금의 안정된 생활이 가능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과 함께할 시간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무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세월들, 위험한 임무들로 가득했던 군 생활과 국정원 생활.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아버지로서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작전은 수없이 해봤지만 아버지라는 이름은 늘 어렵기만 하다. 특히 나연이 어렸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갑작스런 출장과 비밀스러운 업무로 인해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결국 아내 서윤과는 이혼하게 되었고 나연은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486이라는 암호가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아버지와 딸을 이어준 특별한 끈이었습니다. 지금도 나연은 그 암호를 기억하고 있었고 두 사람의 사랑을 상징하는 소중한 약속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무도는 마지막 국화차를 마시며 내일 캄보디아로 떠날 딸을 생각했습니다. 앙코르와트의 웅장한 석조 건축물들 사이에서 기뻐할 나연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로서의 막연한 불안감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오랜 현장 경험으로 쌓인 직감이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도는 그것이 단순한 아버지의 기우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연은 인천공항에서 친구들과 함께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기내에서 바라본 구름 위의 풍경은 마치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아름다웠습니다. 나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아버지에게 보낼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빠, 지금 구름 위를 날고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나연의 밝은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함께 온 친구들도 모두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대학 동기 5명이 함께하는 이번 여행은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일행은 푸놈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동남아시아 특유의 후덥지근한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온 일행은 미리 예약해둔 관광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 기사는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아는 현지인이었고 가이드는 한지수라는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여행 동안 여러분을 안내할 한지수입니다. 캄보디아에 온 지 5년 정도 되었고 이곳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으니 편안하게 따라오세요. 한지수는 45살 정도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현지에서의 생활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조직과 연결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 앞에서는 그런 내색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푸놈펜 시내를 거쳐 시엠립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는 캄보디아의 평범한 일상이 펼쳐졌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현지인들, 길가에서 과일을 파는 상인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앙코르 문양들이 이국적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나연은 창밖 풍경을 보며 계속해서 사진과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버지와 약속한 대로 여행의 모든 순간들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앙코르와트에 도착하면 아버지가 정말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푸놈펜에서 시엠립으로 가는 도중 한적한 비포장도로 구간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3시경 버스가 외곽 지역을 지나고 있을 때 갑자기 앞에서 검은색 픽업 트럭 한 대가 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저게 뭐지? 친구 중 한 명이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교통사고나 도로 공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픽업 트럭에서 얼굴을 가린 괴한 5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AK 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고 버스 안의 승객들은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야! 승객들의 비명소리가 버스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나연도 순간 무슨 일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친구들과 함께 몸을 움츠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괴한들 중 한 명이 버스 문을 향해 총을 겨누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현지어와 영어가 섞인 말이었지만 위협적인 톤으로 버스에서 내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지수는 창백한 얼굴로 승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모두 침착하세요. 아마도 돈을 요구하는 강도들일 거예요. 저항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요. 하지만 한지수의 마음속에는 깊은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이 어쩔 수 없이 협력하게 된 조직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활고로 인해 그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그는 이런 일에 가담하게 되었지만 실제로 젊은 관광객들을 보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연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위급한 상황에서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화차 2잔. 버스 멈춤. 총. 푸놈펜에서 시엠립 가는 길. 사랑해. 486이라는 직접적인 암호 대신 아버지가 이해할 수 있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상황을 알렸습니다. 국화차 2잔은 위험 상황을 의미하는 그들만의 코드였고 사랑에는 486의 의미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나연의 핸드폰은 신호가 끊어졌습니다. 괴한들이 의도적으로 통신을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나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에 있던 무도는 딸의 메시지를 받는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오랜 현장 경험으로 단련된 그의 직감이 옳았던 것입니다. 어젯밤부터 느껴왔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무도는 즉시 국정원 상황실에 연락했습니다. 푸놈펜 현지 요원인 정아람과의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37살인 정아람은 민첩하고 치밀한 성격으로 현지 정보 수집에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요원이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무도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아람, 푸놈펜에서 긴급 상황이다. 내 딸이 포함된 한국인 관광객들이 납치당했다. 푸놈펜에서 시엠립으로 가는 도중에 무장괴한들에게 당한 것 같다. 과장님, 즉시 현지 경찰과 공조 채널을 열겠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었어요. 국제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아람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생활하며 이런 종류의 범죄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다.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인질 및 국민 보호를 위한 대테러 작전 기준을 적용한다. 모든 가용한 자원을 동원해라. 무도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로서의 절박함과 함께 오랜 경험으로 단련된 냉정함이 함께 배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전문가로서 상황을 판단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로는 카론 라인이라는 국제인신매매 네트워크의 소행으로 의심됩니다. 이들은 최근 한류붐을 악용해서 한국 젊은 여성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정아람의 보고를 들은 무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단순한 금품 목적의 납치가 아니라 더욱 끔찍한 범죄에 딸이 연루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람을 되찾는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다. 무도의 다짐 섞인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아버지 김무도가 아닌 대테러 전문가 김무도로서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나연과 친구들을 태운 버스가 정체불명의 장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점점 인적이 드문 지역이 펼쳐졌고 모든 것이 불안과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무도는 푸놈펜행 급행 항공편에 몸을 맡겼습니다. 기내에서 바라본 동남아시아의 야경은 평소 같았다면 아름답게 느껴졌을 텐데 지금은 그저 딸을 찾아 나서는 급박한 여정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무도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로서의 불안감과 함께 오랜 현장 경험으로 단련된 냉정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푸놈펜 공항에 도착한 무도를 정아람이 마중 나왔습니다. 37살 정아람은 5년째 현지에서 근무하며 동남아시아 지역의 복잡한 정세와 범죄 조직들의 동향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요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심각함이 가득했습니다. 과장님,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대사관에서는 현지 정부와의 공조를 통한 합법적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신속한 대응에 제약이 있습니다. 무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교적 절차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한 시간 한 분이 소중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은 버스가 멈춘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두 사람은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푸놈펜에서 시엠립으로 가는 도중 한적한 비포장도로 그곳에는 여전히 사건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도는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하게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로에는 버스의 급제동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타이어 자국을 보니 버스가 갑작스럽게 멈춰선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도는 버스가 정차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길가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과자 포장지 하나가 바람에 날려 숲을 사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무도가 그것을 주워들자 정아람이 다가왔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버스에서 먹던 과자인 것 같습니다. 지수 투어라는 스티커도 붙어 있네요. 지수 투어. 가이드가 한국인이라는 건가? 무도는 즉시 그 의미를 파악했습니다. 한국인 가이드가 있었다는 것은 내부 정보가 새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협력자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도 품을 수 있었습니다. 네, 신원 확보 중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최근 현지에서 돌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국경 근처에서 비밀 경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K 표식이 많이 보인다는 첩보가 있어요. 정아람의 말을 들은 무도는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절감했습니다. K는 코리언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했고 이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과자 포장지의 구석에서 희미하게 매직으로 쓰인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486이라는 숫자가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무도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잘했다, 나연아. 무도는 속으로 딸을 칭찬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자신들만의 암호를 남겨둔 나연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동시에 딸이 살아있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그때 무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서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나연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전 아내인 한서윤이었습니다. 무도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도 씨. 서윤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54세 서윤은 평소 강단 있는 성격으로 어지간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딸 앞에서는 누구보다 약한 엄마였습니다. 무도 씨, 뉴스 기사 봤어요. 우리 나연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도는 현장에 서 있으면서도 전 아내를 안정시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윤 씨, 지금 제 호흡을 따라해 보세요. 길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좋아요. 다시 한번. 무도는 차분한 목소리로 서윤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오랜 현장 경험을 통해 익힌 위기 상황에서의 심리 안정 기법을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서윤 씨, 들어보세요. 국화차 2잔 신호를 받았어요. 이것은 나연이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시잖아요. 정말 괜찮을까요? 혹시 나 또 잃게 될까봐. 서윤의 목소리에는 깊은 두려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혼 후 나연과 함께 지내온 세월 동안 딸은 그에게 삶의 전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약속드립니다. 지금 서윤 씨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5분만 울고 물 한 컵 마시고 식탁 위에 나연이 사진을 올려주세요. 돌아올 자리를 준비해 주는 거예요. 무도의 말에 서윤의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조용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알겠어요. 나연이를 꼭 데려와 주세요. 반드시 데려갈게요. 전화를 끊은 무도는 다시 현장 조사에 집중했습니다. 정아람이 다가와 추가 정보를 전했습니다. 과장님, 방금 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건을 국가 차원의 테러 사건으로 분류하고 707 특수임무단에서 박윤성 지휘관과 경찰청 경찰특공대에서 최미라 팀장이 현장으로 급파된다고 합니다. 무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윤성은 48살로 짧고 굵게라는 신조로 유명한 지휘관이었고 최미라는 41살로 협상과 근접 제압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는 전문가였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이 오는 셈이었습니다. 현지 정부와의 합동작전팀 구성도 승인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색작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도는 현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범인들의 동선을 추측해 보았습니다. 이들이 단순한 현지 강도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너무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경매장은 국경선 북쪽 루트로 우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베트남 쪽 국경까지는 약 200km 정도 됩니다. 정아람의 분석을 들으며 무도는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려보았습니다. 범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로는 한정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좋다. 우리도 그 루트로 추적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무도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추격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딸을 구하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전문가의 경험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지만 무도의 마음속에는 오직 나연을 구해내겠다는 하나의 목표만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밤벌레 소리 사이로 두 남자의 발걸음 소리가 결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 2시 톨레사 포수 인근의 낡은 창고 지역에서 무도와 정아람은 숨을 죽이며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습기찬 밤 공기 속에서 곤충들의 울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지만 두 사람의 집중력은 오로지 앞에 보이는 창고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정아람이 조심스럽게 열화상 카메라를 꺼내 창고 내부를 살펴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약 10명 정도의 인물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중 일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상태로 인질들로 추정되었습니다. 과장님, 내부의 인원이 확인됩니다. 인질로 보이는 사람들이 한쪽 구석에 모여 있고 무장한 감시자들이 주변을 지키고 있습니다. 창고 안쪽에서 거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지어와 영어가 뒤섞인 위협적인 대화였습니다. 조용히 하지 못해? 소리 지르면 더 고생한다. 인질들 중 누군가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남자의 큰 소리가 창고를 가득 메웠습니다. 우리 조직이 누군지 알고 있나? 이 지역 전체가 우리 손 안에 있어. 경찰이든 정부든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 순순히 따라오면 다치지 않을 거야. 나연은 친구들과 함께 창고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복면을 쓴 감시자가 다가와서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히 너희 한국 여자들은 값이 비싸. 우리 고객들이 아주 좋아한다고. 나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의 말뜻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우리는 국제적인 조직이야. 동남아시아 전역에 네트워크가 있고 정부 관료들 중에도 우리 편이 많아. 아무도 너희를 구하러 오지 않을 거야. 범인들의 계속되는 심리적 압박에 인질들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일부는 울음을 터뜨렸고 다른 이들은 공포에 떨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도는 창고 밖에서 이런 대화를 들으며 분노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딸과 다른 인질들이 그런 위협과 공포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에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새벽 전에 국경 경매장으로 이동한다. 특히 K 번호들은 별도로 분리해서 보내야 해. 이 말을 들은 순간 무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K는 코리언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했고 나연이 그런 곳으로 끌려갈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정아람, 저들의 이동 시간을 확인해야 해. 새벽이라면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 그때 창고 주변을 순찰하던 감시자 한 명이 두 사람이 숨어 있는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도와 정아람은 더욱 몸을 낮추며 숨을 죽였습니다. 순간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무도는 정아람에게 손짓으로 신호를 보낸 후 조용히 감시자의 뒤쪽으로 접근했습니다. 707 특임단 시절 익힌 무음 제압수를 사용해 감시자를 조용히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시자가 쓰러지면서 들고 있던 무전기가 떨어져 소음을 냈고 창고 안의 다른 감시자들이 이를 눈치챈 것입니다. 침입자다. 모두 준비해. 창고 안에서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창고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감시자들이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인질들의 비명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안 돼. 제발. 나연의 친구 중 한 명이 절규했고 다른 인질들도 공포에 떨며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범인들은 더욱 거칠게 인질들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안 하면 다 죽는다. 빨리 이동 준비해. 무도는 상황이 급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은밀한 접근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창고 뒤편으로 돌아가니 범인들이 급하게 인질들을 차량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부는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나연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란한 상황에서 무도는 범인들이 급하게 버리고 간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불에 탄 상태였지만 그중 일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라트-K24 하류국가 경계라는 메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라트-K24 나연이 그 번호구나. 무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딸이 상품처럼 번호로 취급되고 있다는 현실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정아람이 뛰어와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과장님,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707 파견대 박윤성 지휘관과 경찰특공대 최미라 팀장이 이 시간 후 현지에 도착 예정입니다. 그때 무도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무도 씨,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인터넷에서 끔찍한 기사들을 봤어요. 인신매매, 그런 조직들이. 서윤의 목소리는 과호흡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공포와 불안이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서윤 씨, 진정하세요. 제 말을 따라해 보세요. 나는 기다릴 수 있다. 우리는 다시 만난다. 나는 기다릴 수 있다. 우리는 다시 만난다.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따라 말했습니다. 좋아요. 지금 서윤 씨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국화차를 우려서 창가에 2잔 놓아주세요. 하나는 나연이 자리예요. 우리가 돌아오면 식었다고 해서 버리는 거예요. 한편 다른 차량으로 이동 중인 나연은 친구들과 함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반드시 찾아오실 거야. 나연이 친구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86이라는 암호가 담긴 아버지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과장님, 방금 입수한 정보입니다.
경매장이 국경 북문 루트 쪽에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과의 국경 근처 수로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수로? 육로 검문을 피하기 위해서겠군. 무도는 범인들의 치밀함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예측 가능한 경로이기도 했습니다. 좋다. 박윤성 지휘관과 최미라 팀장이 도착하면 즉시 국경 북문 루트로 이동한다. 불탄 서류에 라트-K24라는 글씨를 다시 바라보며 무도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연아, 아빠가 반드시 찾아갈 거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딸을 구하겠다는 아버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습니다. 새벽 3시 국경 인근 폐공장 지역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무도와 정아람은 방금 도착한 707 특수임무단 박윤성 지휘관 그리고 경찰 특공대 최미라 팀장과 함께 작전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정부와의 합동작전팀도 구성되어 본격적인 구출 작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윤성 지휘관은 48살 짧고 굵게라는 신조로 유명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간결하면서도 정확한 작전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경매가 이 폐공장에서 열린다고 했죠? 건물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최미라 팀장은 41살이고 협상과 근접 제압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차분하면서도 예리한 분석력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인질 분산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곽 저격 지원과 내부 협상을 동시에 전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나연이는 라트-K24로 분류되어 별도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별도 라인 추적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정아람이 최신 정보를 전했습니다. 과장님, 방금 들어온 첩보인데 한지수라는 한국인 가이드가 접촉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정아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한지수는 처음부터 이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한지수가 은밀한 장소에서 무도와 만났습니다. 45세인 한지수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과 후회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인근 국가로 인질들을 넘긴다는 것을. 나연 씨 또래는 성착취 목적의 노선으로. 한지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활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조직에 협력하게 되었지만 실제로 젊은 한국인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보니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용당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무도는 한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죄책감은 나중에 느끼세요. 지금은 사람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나요? 한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로 창고입니다. 양철 지붕에 붉은 표시가 있는 곳이에요. 새벽 5시 전에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무도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새벽 4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톨레사 포수에서 북쪽으로 약 15km 지점입니다. 수로를 따라가면 베트남 국경과 연결되어 있어요. 무도는 즉시 작전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폐공장은 미끼였고 진짜 목적지는 수로 창고였던 것입니다. 박 지휘관, 최 팀장, 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무도는 상황을 설명했고 작전팀은 즉시 새로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윤성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폐공장 쪽은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직원들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최미라 팀장도 동의했습니다. 본대는 공장 일대의 조직 거점을 일망타진하고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겠습니다. 무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혼자서 그런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박윤성이 무도의 마음을 읽었는지 말했습니다. 과장님, 혼자 가시는 건가요? 무도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그 짧은 대답에는 아버지로서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도의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최미라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점을 끊고 라우터와 계좌, 명단 등 모든 증거를 보전하겠습니다. 이 조직이 다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뿌리를 뽑겠습니다. 정아람이 무도에게 작은 호루라기를 건넸습니다. 과장님, 이것 챙기세요. 위급할 때 신호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무도는 호루라기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약속합니다. 약속입니다. 정아람도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만의 약속이었습니다. 무도가 안전하게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무도는 혼자서 수로 창고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그는 머릿속으로 앙코르 일대의 지형을 그려보았습니다. 새벽 종소리, 버스 클렉슨, 수로의 바람길. 모든 것이 작전에 활용될 수 있는 요소들이었습니다. 정면 충돌보다는 길을 여는 신호가 먼저다. 이것이 무도의 작전 철학이었습니다. 무작정 돌진하기보다는 상황을 유리하게 만든 후에 움직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수로 창고에서는 나영과 다른 인질들이 마지막 이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카론이라는 조직의 코디네이터가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K24를 별도로 분리해. 이쪽은 고가 상품이니까 특별 관리가 필요해. 나연은 이 말을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숨을 천천히 쉬어. 눈으로 빛의 반사를 확인해. 신호는 3번 쉬고 1번. 나연은 아버지가 가르쳐준 위급 상황 대처법을 떠올렸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무도가 수로 창고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 58분이었습니다. 양철 지붕 아래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앙코르 사원의 종소리와 이른 아침 버스들의 클렉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도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결전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딸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나연아, 아빠가 왔다. 조금만 더 버텨라. 무도는 속으로 딸에게 말을 건네며 창고 주변을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전문가의 기술이 하나로 합쳐진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 수로 창고 주변은 고요했지만 무도의 마음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습니다. 양철 지붕에 붉은 표시가 있는 창고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한지수가 알려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무도는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 상황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창고 주변에는 3명의 감시자가 배치되어 있었고 내부에서는 간헐적으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도는 자신의 작전 철학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정면 충돌보다는 상황을 유리하게 만든 후에 움직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정아람이 건네준 호루라기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위급할 때 신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박윤성 지휘관으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폐공장 일대 소탕 작전 진행 중. 조직 거점 3곳 발견. 서버와 계좌 정보 확보 완료.
과장님의 안전 귀환을 기다리겠습니다. 무도는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이 조직의 뿌리를 뽑는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은 오로지 나연을 구하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었습니다. 무도는 창고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측면에 작은 바람 구멍이 있었고 뒤편에는 수로로 연결되는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진입 경로가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창고 안에서 카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K24분리 작업을 시작해. 인근 국가 경매장으로 즉시 이송한다. 무도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K24는 나연을 지칭하는 번호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딸이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서 나연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숨을 천천히 쉬어. 눈으로 빛의 반사를 확인해. 신호는 3번 쉬고 1번. 나연은 아버지가 가르쳐준 위급상황 대처법을 스스로에게 되뇌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무도는 딸의 목소리를 듣고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연이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것들을 딸이 기억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멀리서 앙코르 사원의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이른 아침 버스들의 클렉슨 소리가 연이어 울렸습니다. 무도는 이런 소음들을 자신의 작전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도는 창고의 측면 바람 구멍을 통해 조심스럽게 내부를 관찰했습니다. 나연이 다른 인질들과 함께 한쪽 구석에 묶여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카론을 포함해 무장한 조직원들이 4명 있었습니다. 라이트와 사이렌 그리고 드론으로 진입 각도를 흔들어야 해. 무도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장비들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경험과 주변 환경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박윤성 지휘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과장님, 상황은 어떻습니까?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나연이 확인되었고 조직원 4명이 있습니다. 과장님, 혼자서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보낼까요? 무도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원을 받으면 더 안전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었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면 즉시 연락하세요. 전화를 끄는 무도는 다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종소리와 클렉슨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었고 수로에서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도는 자신만의 작전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외곽의 감시자들을 조용히 제압한 후 종소리와 클렉슨 소리에 맞춰 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음이 클 때 움직이면 자신의 움직임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감시자는 창고 뒤편에 있었습니다. 무도는 수로 쪽에서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물소리에 묻혀 발소리를 감출 수 있었습니다. 707 특임단 시절 익힌 기술로 조용히 제압했습니다. 두 번째 감시자는 측면에 있었습니다. 이때 마침 버스 클렉슨이 크게 울렸습니다. 무도는 그 소리에 맞춰 빠르게 움직여 두 번째 감시자도 제압했습니다. 세 번째 감시자는 정면에 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위치였지만 무도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다시 종소리가 울렸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틈을 타서 마지막 감시자도 조용히 제압했습니다. 이제 창고 내부만 남았습니다. 무도는 정아람이 준 호루라기를 확인했습니다. 약속했던 신호였습니다. 위급할 때 사용하기로 한 신호 도구였습니다. 창고 문 앞에 서서 무도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결전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안에는 나연과 다른 인질들, 그리고 무장한 조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나연아, 숨을 준비해. 무도는 속으로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온 것을 알려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창고 안에서 카론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서둘러. 5시 30분까지 국경을 넘어야 한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무도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종소리와 클렉슨 소리가 다시 겹쳐서 울렸습니다. 수면에 반사되는 빛이 눈부시게 번쩍였습니다. 무도는 바로 그 순간을 택했습니다. 모든 소음이 중첩되고 빛이 반사되는 순간 그는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끝까지 붙잡는다. 무도의 다짐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전문가의 기술이 하나로 합쳐진 순간이었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격렬한 마지막 전투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 15분, 수로 창고 안은 순간적으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무도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카론과 조직원들이 깜짝 놀라며 무기를 들었습니다. 양철 지붕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창고 안을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누구야? 카론이 권총을 뽑으며 소리쳤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카론은 국제인신매매 조직의 코디네이터답게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침입자의 등장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무도는 창고 안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나연이 다른 인질 3명과 함께 왼쪽 구석에 묶여 있었고 카론을 포함해 무장한 조직원 4명이 각각 다른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나연아. 무도가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연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의 빛을 본 것입니다. 아빠. 나연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여전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카론이 나연에게 다가가며 그를 방패로 세웠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이 여자부터 죽인다.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무도는 오랜 경험으로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봤지만 자신의 딸이 인질로 잡힌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냉정함과 아버지로서의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침착해. 당신이 원하는 게 뭔가? 무도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조직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카론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약간의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던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 멀리서 다시 앙코르 사원의 종소리가 울려왔습니다. 이어서 여러 대의 버스 클렉슨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새벽 교통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도는 이 소리들을 들으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소음과 빛의 반사를 활용한 기습이 그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나연아, 숨. 무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연은 아버지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배운 위급 상황 대처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종소리와 클렉슨이 중첩되어 울렸고 동시에 수면에서 반사된 햇빛이 창고 안으로 번쩍 들어왔습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사람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무도는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반박자의 틈을 타서 카론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몸놀림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카론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무도의 손이 그의 손목을 정확히 쳐서 총구를 비껴내게 했습니다. 총성이 울렸지만 총알은 천장으로 빗나갔습니다. 아빠.
나연이 소리쳤습니다. 무도는 카론과 격투를 벌이면서도 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무기를 들고 달려들었지만 무도는 침착하게 하나씩 대응했습니다. 707특임단 시절 익힌 근접전 기술이 빛을 발했습니다. 첫 번째 조직원이 칼을 들고 덤볐을 때 무도는 상대의 손목을 꺾어 무기를 떨어뜨리게 한 후 빠른 연속 동작으로 제압했습니다. 두 번째 조직원은 몽둥이를 휘둘렀지만 무도는 몸을 낮춰 공격을 피한 후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려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세 번째 조직원과의 대결에서는 잠시 고전했지만 결국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공격해 무력화시켰습니다. 카론은 다시 권총을 주워들고 나연을 향해 겨누었습니다. 그만해. 더 오면 진짜 죽인다. 하지만 무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끝까지 붙잡는다. 무도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의지와 전문가로서의 신념이 하나로 합쳐진 순간이었습니다. 카론이 재차 공격하려 했지만 무도는 연속된 짧은 동작으로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무장을 해제하고 수갑을 채우는 것까지 흐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피비린내 대신 호루라기의 긴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무도가 정아람과의 약속대로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동시에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윤성 지휘관과 최미라 팀장이 이끄는 합동작전팀이 다른 거점들을 성공적으로 소탕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무도는 급하게 나연에게 달려가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나연아, 괜찮냐? 네, 아빠. 괜찮아요. 나연은 아버지의 품에 안기며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려웠지만 아버지를 믿고 끝까지 버틴 것이었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무도도 딸을 꼭 안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른 인질들도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모두들 무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수갑을 찬 카론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넌 하나 구했을 뿐이야. 우리 조직은 거대해. 시장은 계속될 거야. 무도는 카론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시장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오늘로 끝났어요. 그때 박윤성 지휘관으로부터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모든 거점 클리어 완료. 이어서 최미라 팀장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명단과 계좌 정보 전부 확보. 피해자 전원 분리 진행 중. 정아람의 보고도 이어졌습니다. 국경 루트 봉쇄 완료. 조직의 도주로가 모두 차단되었습니다. 무도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정의로운 작전이 성공한 것입니다. 창고 밖으로 나온 무도와 나연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빠, 486. 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486 사랑한다. 무도가 대답했습니다. 그들만의 특별한 약속이 다시 한번 지켜진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구급차와 경찰차의 사이렌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난 것입니다. 일주일 후 서울의 겨울 햇살이 국정원 대회의실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고 국내외 언론사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인질 구출 작전의 성과를 발표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국정원 국장이 단상에 서서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하는 일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국정원은 경찰, 군, 외교부와 함께 국제인신매매 조직을 끝까지 추적하고 분쇄할 것입니다. 국장의 발언에 이어
무도가 단상 옆으로 나와 간단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지킵니다. 한류를 빌미로 사람을 상품 취급한 범죄는 오늘 여기서 멈춥니다. 무도의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버지로서 그리고 국가의 수호자로서의 신념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무도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특별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거실 창가에는 국화차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도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윤이 약속대로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이제 돌아왔으니 식었다고 해서 버려도 되나요? 서윤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54살인 서윤은 일주일 전에 불안했던 모습과는 달리 많이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나연이가 직접 마셔야죠. 무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나연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엄마, 저 왔어요. 나연은 일주일간의 회복 기간을 거쳐 원래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물론 트라우마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 속에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나연아, 차 식기 전에 마셔. 서윤이 딸을 반기며 말했습니다. 이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이번 일을 통해 세 사람은 다시 한번 가족이라는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연이 국화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건 살아서 돌아온 신호예요. 그래, 살아서 돌아온다. 그게 우리의 약속이다. 무도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486이라는 암호로 시작된 아버지와 딸의 특별한 유대감이 가장 극적인 순간에 빛을 발한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무도는 혼자 서재에 앉아 원고지를 꺼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고 그 생각들을 글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마이너스 사람을 되찾는 일. 제목을 적고 나서 무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국가는 거대한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우리 국민을 지키겠다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도는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깨달은 것들, 아버지로서 느낀 것들, 그리고 국가의 역할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했습니다. 며칠 후 주요 신문사에 게재된 무도의 칼럼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의미와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무도는 퇴근길에 오래된 삐삐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486이라는 숫자가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버릴 때가 되었나 싶었지만 무도는 삭제 버튼 대신 보관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작은 기계 안에는 딸과의 수많은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위험했던 순간들, 그리고 사랑을 확인했던 모든 시간들이 486이라는 세 글자 안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무도는 나연과 함께 국화차를 우려 마셨습니다. 이제는 위험 신호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여유로운 시간을 의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빠, 앞으로도 계속 486이라는 암호 사용할 거예요? 나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이제는 위험할 때가 아니라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야. 좋아요. 저도 아빠한테 486 메시지 자주 보낼게요. 두 사람은 웃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겨울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국제인신매매 조직 소탕 작전의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이 모두 안전하게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고 조직의 자금줄이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지수는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공로로 양형 참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깊은 반성의 뜻을 표했고 앞으로는 진정한 관광 가이드로서 한국과 캄보디아 간의 문화 교류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윤성 지휘관과 최미라 팀장 그리고 정아람은 각각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습니다. 무도 역시 특별 공로상을 받았지만 그에게는 딸을 무사히 구한 것이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무도는 다시 한번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강한 것만 살아남는 게 아니다. 살아남은 이들이 서로를 강하게 만든다. 앙코르의 새벽 총성보다 큰 약속이 있었다. 이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서 무도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이번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앙코르와트에서 보았던 그 새벽처럼 어둠이 지나고 희망찬 새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무도는 미소를 지으며 침실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그는 다시 국가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486이라는 세 글자 안에 담긴 사랑의 약속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도의 다짐처럼 대한민국이 더 강하고 그 어떤 세계의 위협 속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